호언장담하셔야 해요. 그런 여러분을 보고 뭐 김칫국 마신다, 허언증이다, 공상이다, 과대망상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역시 진짜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세요. 손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앨런 피츠, 바바라 피츠의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에 담겨있는 미친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2부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1부 영상을 함께 보신다면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은 어떤 것이든 작던 크든 간에 목표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막막하기도 하면서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이놈의 목표 달성,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딱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한데 셀프 마감일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생각이 초능력을 부른다는 거죠. 이 마감의 힘은 실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소위 박차를 가하게 만들거든요. 마감, 영어로 데드라인이라는 이 단어는 1864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였던 앤더슨빌 감옥에서 처음 나온 말입니다. 이 감옥에서는 이른바 죽음의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요. 낮이든 밤이든 그 선을 넘는 수감자는 총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감이 진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스포츠 경기에서 딱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시간이 임박할수록 선수들의 발이 빨라지고 몸놀림도 치열해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선수들은 경기를 딱 시작하기 직전이 체력이 100%인 상태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계속 될수록 선수들의 체력도 고갈되죠. 50%, 20%, 5%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엔 선수들의 체력은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기 맨 끝 부분에 경기의 마감이 임박했는데 오히려 발이 빨라지고 몸놀림이 치열해지는 거잖아요. 즉 마감을 정하는 이 행위는요, 우리 몸의 생체 활동과 화학작용의 분발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은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10kg 되는 아령을 들어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여러분이 착각해서 40kg짜리 아령을 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뼈에 무리가 가고 접질리거나 근육이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10kg짜리 아령만 들어 올리게끔 몸을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즉 마감은 우리에게 텐션을 유지하게 하고 체력도 안배하고 에너지까지 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계획에 있어서는 대부분 마감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책의 저자를 포함한 수많은 명저들에서 부자가 되겠다는 계획에도 반드시 마감일을 정해두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려가실 거잖아요.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 나아가시고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가 100억 자산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잡았으면 그걸 언제까지 이뤄낼 건지 정확하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감일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이걸 못 지켰다고 막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표가 100인데 이 셀프 마감일까지 85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거 없을 때 여러분은 많이 해봐야 30 정도 했었거든요. 30보다 거의 3배를 더 해낸 건데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그냥 이거 없이 해나갈 때에 비해 스스로 진짜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실전 경험이 쌓일수록 소요 시간을 예측하는 것도 점점 정확해질 겁니다. 이러면서 추상적이었던 목표도 점점 더 분명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앞날이 분명해질수록 여러분은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슥 다가가 있게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번째 방법입니다. 데드라인을 정했다면 이 큰 목표를 잘게 쪼개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코끼리를 먹는 방법은 한 번에 한 입씩. 약간 허무하고 어이없게 느껴지는 이 말이 사실은 삶의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수치화했잖아요. 가령 부자가 된다는 추상적인 이 개념을 2027년까지 연 10억씩 버는 자산가가 되었다로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정확히 수치화해서 손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10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억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1억을 달성하고 2억, 3억을 달성하고 10억까지 가는 거죠. 여기에도 마감 날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1981년 미국에서 7에서 10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팀에는 수학 문제집을 6페이지씩 잘라서 총 7번, 그러니까 42페이지를 푸는 목표를 주고요. 다른 팀에게는 42페이지를 통으로 그냥 한 번에 풀게 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구 결과 작은 단위로 쪼개진 목표를 받은 아이들이 큰 목표를 뭉텅이로 받은 아이들보다 완료율과 정답률 둘 다 높았습니다. 즉, 여러분의 그 높은 목표를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작은 단계로 잘게 쪼개는 것이 관건인 거죠. 그래야 최종 목표까지 주눅들지 않고 자신있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 5천만 원 번다 이게 아니라 월 420만 원씩 번다, 연 3천만 원 모은다 이게 아니라 월 250만 원 모은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심리적으로 감당 가능한 작은 단계까지 쪼갠다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일을 정했다면 이제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끌리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 상관없습니다. 잠시 자기관리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의 말을 빌려올게요. 우리의 인생이란 얼마나 희한한가. 아이들은 내가 더 크면 이라고 말한다. 자란 다음에는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고 한다. 어른이 되고 나서는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은퇴하면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리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나쳐온 풍경을 돌아본다. 우리는 너무도 늦게야 인생이란 살아가는 데 있으며 매일 매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시작하세요. 내일로, 다음 주로, 추석 이후로, 내년으로 미루지 마세요. 강좌를 등록하고 직장에 지원하고 멘토를 발견하십시오. 계획 짜는데 너무 몰두해서 시작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퇴 이후 개인 형편, 반려동물, 자녀 교육은 핑계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데드라인을 못 지키면 괜찮습니다. 못 지키는 그것도 사실은 레벨업하는 요령이거든요. 실전 경험을 쌓으면 소요 시간,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예측하는 능력도 좋아지니까요. 누군가 여러분의 그것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비웃는다면 세상에는 거대한 국수처럼 생긴 수영 보조 용품을 발명해 억만장자가 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위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위대해지려면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감수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기는 한자로 위는 위험을, 기는 기회를 뜻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어쩌면 저처럼 혹은 누군가처럼 진짜 처절한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제대로 각성하면 신기하게 이게 또 기회로 작용해서 그냥 평탄했던 사람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고 그러거든요. 어쩌면 삶의 진리입니다. 애매하게 안전지대에 발 걸친 사람들이 이도저도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것도 분명 있어요. 여러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길 바란다면 뭐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만큼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만큼 베풀죠. 고학력자들은 흔히 졸업만 하면 세상이 알아서 자기 노력을 보상해 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어쩌다 지금 이 지경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 형편, 상황 전부 다 100%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이것만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시면요, 여러분한테 스스로 새로운 형편, 상황 전부 다 다시 구성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환경과 처지의 피해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선택하십시오. 저자는 정말 너무 인상 깊은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주는데요. 한 남자가 27세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몸의 65%의 화상을 입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처절했던 그는 엄청난 자기 각성 끝에 부상을 회복하고 4년 후에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들을 해냈습니다. 미첼이란 이름을 가진 이 남자는 현재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유명 작가이자 동기부여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사람 미첼이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1만 가지였다. 지금은 9천 가지가 된다. 선택은 2가지다. 못하게 된 1000가지를 곱씹든가 남은 9천 가지에 집중하든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번째 방법인데요.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방법이죠. 목표를 실감나게 상상하는 겁니다.
저자도 똑같이 말해요. 마음은 글로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은 그림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이 시각화 기법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각화의 효과는 정신신체의학의 선구자 에드먼 제이콥슨 박사가 처음 발견한 개념인데요. 박사는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운동 동작을 상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감지장치를 근육에 붙여서 근육의 움직임을 검사한 거죠. 그러자 해당 동작을 실제로 할 때와 일치하는 근육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이후의 연구에서는 어떤 것까지 밝혀졌냐면요. 특정 운동 기술을 지속적으로 시각화한 사람에게 일종의 근육 기억이라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을 이제 실제로 할 때 마치 그 전에 실제로 연습을 많이 한 사람처럼 익숙하게 그 동작을 소화해내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체육계는 이미 50년 전부터 이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도 타수를 줄이는 최고 비결 중 하나로 마음속에서 공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능력을 꼽습니다. 특히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을 상상하는 건 당연하고요. 공의 탄도와 비거리까지 상상으로 보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해요. 이 사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레전드 프로골퍼 잭 니클라우스가 이 시각화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프로골퍼가 된 겁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요. 이런 사례는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이스라엘 정치인 나탄 샤란스키는 미국 스파이라는 혐의로 소련 감옥에서 무려 9년을 보냈거든요. 독방 감금 기간에 나탄은 가상의 상대 또는 자신을 상대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체스를 두었어요.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 기회에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1996년 샤란스키는 체스 세계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프를 실제로 이겼습니다. 미국 코미디 배우 짐 캐리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직접 쓰고 지급 일자로는 5년 후 날짜를 적었죠. 그리고 수표 메모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대의 노력에 대한 사례금. 짐 캐리는 이 수표를 늘 지갑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수표를 꺼내보면서 그 돈을 받는 자기 모습을 상상했죠. 그리고 불과 몇 년 후 짐 캐리는 헐리우드에서 영화 한 편당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7억 원의 고액 출연료를 받는 초대형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무엇보다 시각화는 어떤 일을 할 때 사용되는 뇌신경 회로를 자극하고 강화한다. 어떤 목표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실제 사건과 상상 속의 사건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는 바라는 기량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상으로 연습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현실을 바꿔버릴 수 있다. 네, 여러분. 시각화는 진짜 간단합니다. 무슨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1대1 레슨을 막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부디 꾸준히만 계속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이 시각화와 더불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 4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죠. 호언장담을 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확언이 아닙니다. 완전히 호언장담하세요. 이 호언장담은 여러분 목표에 대해 보험 증서를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일종의 선언인 거죠. 사람은 특정한 주장에 계속 노출되면 결국 그걸 내면화하거든요. 여러분 역시 특정 주장에 노출된 끝에 지금의 여러분이 된 거고요. 1961년 존 F 케네디는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라 라는 확언으로 냉전시대 미국 국민들의 의식을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확언의 작동 원리도 시각화와 다르지 않아요. 문장을 만들고 그게 여러분 직관이 되고 본능이 될 때까지 말과 글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진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손절하십시오. 절교하세요, 여러분. 이 호언장담이 반복되고 쌓이면 인생관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결국 현실도 바뀝니다. 이 부분에서 저자도 똑같이 말해줍니다. 사람의 일생은 그 사람의 말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사소한 거라도 나 이거 못해 라고 속마음으로라도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낮은 강도의 속삭임도 평생 집요하게 반복되면 실제 행동에 나타나고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속삭일 거면 다른 것들을 속삭여서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세요. 좋은 말로 나쁜 말을 밀어내는 겁니다.
각자가 사는 모습은 각자가 말로 만든 자기 암시의 결과라는 걸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실험 하나 지금 해볼까요? 다음 세 문장을 제가 말해볼 테니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보세요. 1. 오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 이 문장은 어딘지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들고 주체가 누군지도 알 수 없죠. 2.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두 번째 문장은 주체가 달라졌어요. 내가 오늘 일을 잘 풀어가고 싶다. 이러면 내 안의 감정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 이야기하면 당장 막 몰입하는 느낌이 나지는 않죠. 오늘 일을 잘 풀어갈 작정이다. 반면 세 번째 문장은 어떤가요? 바로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호언장담하셔야 해요. 그런 여러분을 보고 뭐 김칫국 마신다, 허언증이다, 공상이다, 과대망상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역시 진짜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리세요. 손절하십시오. 공상과 호언장담은 달라요, 여러분. 공상하는 건 실제로는 자기 꿈을 안 믿습니다. 유토피아 세계를 꿈꾸는 공상가는 실제로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인 데다 변덕적이고 한마디로 그냥 판타지인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공상가들은 이걸 하기 위해 그 어떤 행동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계획을 쪼개거나 데드라인 같은 건 더더욱 없고요. 이렇게 공상과 호언장담을 구분하셔야 하는 겁니다. 시각화와 확언의 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확고한 목표의식, 잘게 쪼갠 계획, 데드라인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버리면 뇌가 해당 일과 관련된 신체 기관으로 가는 에너지 양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호언장담과 상상으로 효과를 본 사례는 국적과 시대, 분야를 막론하고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주변엔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물어본 적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상상과 확언으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굳이 막 떠벌리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핵심만 딱 말씀드릴게요. 단순한 확언? 안 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확언, 호언장담이어야 합니다. 상상도 두루뭉실? 안 됩니다. 성공한 여러분 모습을 정말 디테일하게 상상하셔야 하고요.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은 아예 생각을 말자.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단언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